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효문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 오늘은 전라권에서 공동학술 컨퍼런스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동학술 컨퍼런스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과 HK 플러스 연구사업을 현재 수행 중인 집단 연구군에 속해 있는 연구소들이 이제 지역권에 있는 연구소들이 함께 어떤 연구를 하는지 소개도 하고, 또 저희가 이번 주제로 잡은 전라지역 위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전라권이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충남대로 넘어가서 충청권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연구재단에 있는 관계자 선생님께서 오시기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전라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잘 저희가 정리해서 연구재단 측에다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6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지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님이신 허은 선생님을 모시고서 개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재단의 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이신 허은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허은입니다. 민족문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민아 원장님께 바쁘신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서로 각자 흩어져서 하고 있는 귀중한 연구들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 발표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강원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기 전라권에서 각자의 성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성과 공유의 자리로서 준비가 됐습니다. 강원권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은 통합성과확산센터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저희 연구원들이 할 일은 그동안 이루어진 성과가 어떻게 서로 모여주고 교류하고, 그래서 더 나은 내용들을 마련해서 확산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머슴 역할을 하는 것도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부족한 재원이지만 그 재원들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받은 재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문사회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시고 고투하시는 선생님들의 결과들이 좀 더 빛날 수 있게 쓰이도록 우리가 받은 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한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학술대회라든지 아니면 지역권에서의 어떤 공동연구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책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도 저희가 앞에 여러 통합성과 센터를 해오신 각 전임 센터장님들의 고민들이 충분히 있고, 그걸 받아서 저희도 이어서 하지만 지역권에서의 고민들이 서로 공유되는 장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회의 장을 저희가 좀 더 좀 발로 뛰는 걸로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시 참석해 주고 귀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원장님과 여러 발표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고 아무튼 저도 경청하고 끝까지 같이 듣고 많이 배우고 좀 또 들어가지고 우리 딴 데 가서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발표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조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 선생님께서는 동북아 공동 번역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네, 조정원 선생님 앞에 나와주셔서 발표 이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저희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강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조정원 교수입니다. 한 20분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좀 아까 유용은 선생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일단 저희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HK 플러스 사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활동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사업의 아젠다 기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부아시아 다이멘션 이런 개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결국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점과 공감 이 두 가지를 공유하는 평화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사실 당초 계획은 좀 경제공동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실행 실천에 대한 부분도 좀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이제 학술 연구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하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될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전략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방식이나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평화공생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 그리고 활동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동보안형을 위한 학술 연구 그리고 실천하기의 중심 이게 처음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토대를 구축하고자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연구도 해왔고 활동도 해왔습니다.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지역인문학센터는 이제 지역에서의 그런 또 활동 관련해서 지역과 관련 연계한 그런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내고 앞으로 또 다른 또 사업들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지역인문학센터가 계속 또 저희 학교 공부하고도 여기에서 꾸준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7년 하는 동안 1단계는 3년이었고 2단계 5년 그렇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만원 진행 우리식으로는 이제 8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래서 2017년 11월에 시작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1단계는 주로 과거의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하고 이제 사상 분야 중심으로 또 사회과 선생님들도 일부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융합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앞으로 또 어떻게 치유할 거냐. 사실 이 과거의 기억, 역사 쪽에서 아무래도 같이 또 여러 관련된 영역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그걸 치유를 해나갈 것인가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그런 시온의 상상과 문화적 연대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경험 관련해서 이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좀 참고하면서 앞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초국가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논의를 1단계 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2, 3차년도에는 현재의 갈등과 위기 관련해서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혐오와 관련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고 또 저희가 청소 출간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년도, 5차년도부터는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다루게 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미래 공생과 관련된 그런 연구와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동북아시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이 혐오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그냥 평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공동만으로는 안 된다. 결국엔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까지 담고 공통으로의 그런 전환 그리고 체험에서 기움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움이라는 건 이제 국가 중심, 민족 중심의 그런 관점만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국엔 좀 더 포용적인 비움이 필요한 그런 포용적 비움을 통한 정치경제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는 동북아시아 평화공생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과 관련된 개별 연구와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국제 논문 포함한 263편의 논문 그리고 저서 영상서 자료 30권 그리고 번역서 12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출간하기 위해서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11번 그리고 국내학술회의 38회 54회 콜로키움 그리고 10번 심포지움과 학술자담회 1번 이렇게 여러 학술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총서 지금 이제 저희가 12권까지 출간을 했는데 그중에서 10번과 11번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생활세계 위기 그 20과 성찰은 이제 역사학 사회학 전공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출간을 했고요. 이 동북아시아의 생태위기와 공생은 최근에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산업 이슈까지 같이 이제 다룬 그래서 이 생태환경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분들이 같이 이제 뭘 만들고 논의해서 만들어낸 총서입니다. 그리고 이 만국공법이 중국에서는 이 국제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라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동안 우리 말로 번역은 의외로 잘 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연구원의 김현중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하면서 좀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2021년에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학 전공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저희 김재관 원장님 중심으로 동북아 니체를 만나다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되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일본에서는 호세이대학 출판 그리고 대만에서는 마도노 출판사에서 각각 일본어판, 중국어판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3년에는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일본어판과 대만에서 출간한 중국어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저희 김재원 원장님과 인문학 전공의 HK 교수님들 중심으로 동북아 니체를 읽다 이 책도 이 도페아 세미나를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 사상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각국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또 전파되고 서로 한류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니체를 만든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이 HK 사업을 통해서 오시게 된 HK 교수님 중에 지금 일본 근현대사 하신 유지아 교수님 계십니다. 이 유지아 교수님과 홍대 방광석 교수님 두 분이 도쿄 재판으로 특히 극동 국제문사 재판에 대해서 우리 말로 접근할 수 있는 서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극동 문제 군사재판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전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또 유지아 교수님은 이 일본에서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입교대학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아와야 겐타로 교수님의 이 원서를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간지에도 이렇게 8월 30일 이렇게 기중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순천대 지금 연구교수로 가 계시는데 윤영관 교수님하고 또 공동으로 이 아시아의 국민감정, 이 한중일을 중심으로 서로 어떤 감정,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한 쏜다시게 더 책인데 이 책도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역대학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일본은 일찌감치 겪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이 구라베시키의 일본의 대학 이야기 이 책을 또 이 두 분 교수님들 조성환 교수님과 야구마 마코토 교수님 두 분이 번역을 해서 또 대중서로 출간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예설을 만한 대중서가 동포와 일본전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어떤 또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굉장히 알기 쉽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들 간의 만남과 그런 발자취를 가지고 굉장히 읽기 좋게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놨고요. 또 조상 교수님이 지금 박사학위 받으시면서 이제 한국 철학 쭉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 한국의 철학자들이라는 단독저서도 이 화학과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갔는지 철학자들의 개별 구성을 또 이제 꼼꼼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번역서들 아까 본관 이체를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본의 정당근 치훈의 문화 전문가 그리고 저희 지역의 근대 공간이 역사적으로 어떤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소개해 놓은 이 전라북도 지역 근대 공간 자료집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23년에 국제학술의 이 평화공생체를 상상하다를 통해서 국내학자들과 저희 평화공생체 담론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논의하고 좀 더 확산시킬지에 대해서 초보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23년 7월 12일에 이제 연변대 민족연구원과 동북아의 제노사이드 지역주의 시대과 관련된 학술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도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연구를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23년 8월 말에 동북아 평화 상생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 6월에 이 동안철학회와 함께 공동체를 넘어서 공생체로 그래서 이 미래 공생과 관련해서 철학과 사상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 분야의 선생님들 중심으로 문화적 상상과 풀뿌리 공생체 이런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었고 공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동에서 공통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는 9월 22일에 국내학술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8일에는 모스크바의 주요 대학 중에 하나의 고등경제대학에 가서 한러스교 34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했었는데 이때 지금의 푸틴 정권의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까르가노프 그리고 알렉산드르 두긴 두 사람이 이제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러관계를 앞으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르 두긴 여기 얼굴은 안 나오고 여기 뒷모습만 나오는데 이분은 그 한국의 사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지금의 러시아는 좀 철학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얘기할 만한 게 없지만 한국은 동학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상들이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또 공동연구 성과로서 일본 일본부대학 안중근 동양평화연구센터하고 안중근 관련된
공동학술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논의된 연구 성과들 가지고 저희가 일단 국문 우리말로 먼저 단행본을 한번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일본어판이 이번 여름까지는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 한중관계연구원이 원래는 이제 2013년부터 이제 교비학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관련 학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파트너가 중국 길림에 있는 북화대학의 동아연구중심, 동아시아연구센터입니다. 여기하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공동학술회의를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는 이 동북아시아의 공생과 평화 이제 결국엔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기억하고 해석하고 또 앞으로 그 기억 다시 그 새로운 기억과 해석을 어떻게 공생의 시대를 이어갈 건가를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부총영사관하고 이제 22년부터 매년 6월에 한 번씩 공동학술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6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광주에 있는 중부총영사관에서 한 1,000만 원대 정도 후원을 받아서 이 한중관계 관련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평화공생 그 키워드로 이제 분야별로 논의를 했었고 올해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이제 9월달 20일이면 시작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또 한중관계를 분야별로 어떻게 또 풀어나가고 협력을 강화할 건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키움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었고 23년 5월 25일은 그 당시의 러시아 대사인 안드레이 굴리 대사 모시고도 프로키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24년 11월에 러시아 전문가 분들 국내에서는 박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파벨 리샤프 교수님 모시고 프로키움을 이렇게 하루에 2차례 이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에 모스크바 모든경제대학에서 학술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련대 강성호 교수님도 모셔서 좋은 말씀들도 들었고 저희 프로키움 중에 또 앞으로 교육하고 연계해서 좀 이런 형태로도 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학생들이 이 영상이나 영화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특히 영화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일정 이 영화의 제작자였던 이진숙 대표님을 모시고 좌담의 프로키움을 저희 연구원의 김지원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금년이나 내년에도 좀 기회가 되면 이런 형태의 행사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나 문화 관련된 콜로키움 성영도 교수님 모시고 한번 했었고 일본 2차 대전 시기 연구하시는데 그게 꽤 성과가 있는 한인 선생님 모시고도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학술자단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유고부대학하고 협력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었는데 23년 6월 1일에 좌담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단행본 관련된 논의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단행본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지역 자료 수집한 거는 저희 대학의 생활과학대학 3층의 그 소인실하고 저희 연구원 그 HK 사업단의 홈페이지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해외 지역 자료 외에도 저희가 북조선실록도 100%는 아닌데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대학의 다른 교수님 한 분께서 북조선실록 일부를 좀 대여를 하시고 연구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해외 지역 자료라든가 북한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행정실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연구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하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신 아와야겐다 교수님이 기증한 일본어 원서들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실도 저희 소회실 중심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서 보관이 되고 있고 또 저희 교수님들 연구에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이름을 따서 한중관계 브리핑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계속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고 중국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북아 영내 국가들 간의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컬럼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하면서 동북아로 계속 출간했었고 또 앞으로 저희 글로벌 사업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꾸준히 활동하게 될 지역인문학센터 성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 중에는 이 인문백제 시리즈가 그 백제 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야기하시는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돼서 인문자세가 지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희 함성인문학TV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 다 보실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36개의 콘텐츠가 이렇게 지난 11월 5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81,229회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정래 교수님 중심으로 이 창작부 공화 공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만 지역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통한 인문학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소 교수진들은 이제 또 대학원 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가능한 교회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또 조만간 시차하게 될 말기 산업과의 연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사회통합 방안 연구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등재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였고 연 3회 발간되고 있다는 말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그리고 또 저희 공자학원 또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학술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한중과 해부와 정관건 여의도에서 매년 한 번씩 진행을 하는 심포 지금 이 심포지움의 성과도 저희가 단행본으로 계속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조정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지금 현재 HK 플러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따가 끝나고 나서 모든 발표가 끝나서 이제 패널로 모셔서 선생님들과 간단한 이제 토론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원광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인문학센터 얘기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는 똑같이 HK 플러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주선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재난문학 연구의 목적과 성과로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변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준비하신 것과 다르게 저희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의 문학 파트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 문학 파트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재난문학 연구의 목적과 성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구의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는가. 무한첨사, 가까운 예로는 이제 무한첨사가 있었고 재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재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인간의 어떤 생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재난과의 어떤 싸움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현대 사회로 갈수록
재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문제, 기술적 결함,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사소한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거대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그런 잠재성을 유포하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재난은 항상 이제 우리가 구조와 수습의 대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재난이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성찰을 한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자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은 국가 체제나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봐야만 그걸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닥쳐도 이제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발생하는 사건인데, 근데 재난이라고 하는 게 피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용이 겪는 태풍의 피해하고 저희 여기 전라도에 있는 농민이 겪는 태풍의 피해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약자한테 가해지는 측면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약자의 피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재난문학과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인문학이고 이를 서사화하는 게 문학이라면, 재난문학은 재난에 대응하는 인간의 형상과 재난 이유를 대응하는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문학 연구의 목적은 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재난이 뭐지? 이런 걸 탐구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그래서 인간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인간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히 묻는 게 이제 재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희 연구 성과를 줄줄이 나열하는 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연구 방법을 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문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아시아 이제 재난 기록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도 있고 일기도 있고 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구술이나 뭐 진원문학, 신문방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분류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재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심성에 이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재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부흥문화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일본이 되게 재난의 나라잖아요. 재난의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일본은 이제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부흥을 한 나라, 재난에 괴롭힘을 당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연구해서 서로의 어떤 인식 변화, 인식의 차이 이런 걸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록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난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기록할 수 있는 것과 그 사회 체제를 지배하는 시스템 내지는 이제 지배 그 주류 이제 이런 쪽에서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재난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불균형이 작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상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대 이전하고 근대 이후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는데, 근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선화의 방식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종교하고 의례 차원에서 이제 재난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국가 의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 민중들이 어떤 의례를 지낸다거나 마마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마마신한테 굿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정근대적인 방식을 우리가 연구의 본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나 국가나 민족 이런 것들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신성이나 종교나 의례 이런 차원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5.18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5.18 그러니까 해방 광주에 있었을 때 장례 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장례 절차와 동시에 이 자유발언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의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5.18이라고 하는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질병, 경제, 역사, 종교, 과학, 법률, 문화 뭐 이런 온갖 여러 가지 분야의 변화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인간의 상상력과 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런 집단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집단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관계나 장래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는가, 이런 일상의 미시적 차원에 대해서 추적해보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미셸 포커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관리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생명관리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어떤 안전 메커니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우선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우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공선 추적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허가를 해줬었고, 개인의 자율성 당연히 침해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안전관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인류세나 기후위기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적 측면, 그러니까 생명공학적 측면,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어떤 유전자 편집, 동물에 대한 유전자 편집,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이런 것까지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연 환경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사회에서 되게 파괴되기 마련이니까 이주 문제라고 하는 게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주 문제가 굉장히 코로나 때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었던 거, 거기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레저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필리핀이 아니라 미얀마였네요. 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낙인의 문제,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를 해가지고 낙인을 찍히는 그런 피해자의 경험, 그다음에 난민의 어떤 경험,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난 이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공동체, 아니면 이제 재난으로 인한 어떤 갈등의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이후에 트라우마나 진화, 이게 굉장히 심성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재난이라고 하는 걸 겪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가,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재현을 할 때 이 재현은 어떻게 재현해야 마땅한가,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언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4.3 이후의 증언이라든지 위안부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5.18의 구절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증언에 대해서도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방법론을 발명을 한다면 국가폭력이나 전쟁, 학살, 테러, 세월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연구 접근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 관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난과 정근대성, 근대성. 우리나라 한국문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사건, 사회에 일어닥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이렇게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긴밀한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권력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적 문제 같은 것들 드러나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 저희 생활 필수 인력 같은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배달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이 그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남성에 대한 어떤 가정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품고 있는 갈등이 전부 다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 필수 인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상생활의 권력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적 문제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증언과 책임의 문제 연구, 그다음 애도와 치유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트라우마나 심성의 문제 연구, 종교 의례, 그다음에 이주 난민, 전염병, 공동체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어떤 관례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연구 성과인데요. 많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다 저는 이제 대표 연구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언어의 빛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게 할센병에 관한 연구서인데 연구 서적인데 이런 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 경험의 경계와 확장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서 일본 대지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의례로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항쟁 공동체, 임초도 봄날에 나타난 항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런 군사적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대표 연구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짧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선 선생님. 짧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20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재난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소극적으로 위기 대응 이렇게 지정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은 어떤 분들은 위기가 아니라 벌써 재난이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연구 방법을 보고서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연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소준철 선생님께서 오감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준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연구교수로 있는 소준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감과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문사회연구소에 갓 시작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몽골과 아무 관련 없는 1960년대, 80년대 한국 현대사 전공인 역사사회 전공입니다만 저희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매번 하시는 이야기 중에 아이락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락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세계 혐오 식품 1위 뭐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대체 왜 먹으려고 하냐 라고 하면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이랑 라포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아이락을 함께 나눠 마실 수 있을 때 한 부족과 친하다 혹은 그 부족에서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유 처음에 힘들어서 먹다가 뱉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연구하시다 결국은 먹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맛이 있다, 맛이 없다이지만 맛을 넘어서서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거나 혹은 한 공동체의 그 맥락을 이해하는 그 감각으로서도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를 침략했던 칭기스칸의 계열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대공인 다닐로가 그 바투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손자가 있는 게르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바투가 카라쿠미스라고 하는 아이락과 또 조금 다른데 이거는 보다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걸 주면서 마실지 말지를 물었고 바투는 그가 그걸 마시자 바투는 이미 우리의 한 명, 타타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한편으로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거나 공동체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감각뿐만 아니라 한 민족 혹은 한 민족이 가진 문화의 정체성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몽골 얘기를 좀 지나서 이런 점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최근에 김치찌개가 싫어졌는데요. 아마 이유는 비슷하실 겁니다. 한 정치와 음식이 매개되면서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오가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혁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치 혹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력 그 자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얀 빵은 늘 상류층이 먹었던 것이고 검은 빵은 늘 농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낭만과 혹은 익숙함, 친숙함이라고 하는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엄마 손맛이 그리운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통치, 지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는 음식과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소한 물품으로 보이는 것이, 오브제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일상에서는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권력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 우리는 이런 감각들로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제국적, 사실상 하나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감각들의 구조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를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장소, 일상, 그리고 사회, 문화, 궁극적으로는 권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감각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음식이라고 하는 소재를 택했고요. 시공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따가 저희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10세기부터 사실 20세기 초, 20세기 말까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개별 지역에 정착하고 이식되고 변형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베르낭 브로델 같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 문명이 어떻게 지구 수준에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은 일상이라고 하는 게 지역 공동체, 그리고 의회, 혹은 대륙 간의 종교, 혹은 그보다 큰 권력, 크고 작은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이 안에서 개인과 일상, 그리고 공동체 권력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다양한 통합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학문은, 음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좀 낯설죠. 역사에서 음식사라고 하는 분야, 혹은 음식사회학, 음식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서구에서는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과 권력의 수준까지 보여주는지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을 더해서 이제 학제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같은 경우는요, 맛이 어떻게 개별적인가라고 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 맛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할 겁니다. 마치 아이락을 먹는 것, 혹은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먹을 수 없더라도 심지어 먹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도 살펴보면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음식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감각 연구라고, 감각사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소재를 이야기하거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감각을 택하실 겁니까? 단일한 감각입니까? 혹은 다중적인 감각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각각 느껴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식재료 같은 경우 이제 저와 저희 연구 교수들이 하고 있는 걸 살짝 얘기해 드리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분은 처음 사실 때 차갑나요? 뜨겁나요? 차갑죠. 그런데 두 분 언제부터 차게 유통됐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중소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되고 콜드체인이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화되었던 맥락이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있었던 논란 중 하나는 찬두부 어떻게 먹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간 나온 따뜻한 것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식재료가 보급되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재료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익숙해진 감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마라장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쩌다 전국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중국의 정체성에 가까운 맛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리사와 손맛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곧 진입하게 되는 연구 주제인데요. 저희가 흔히 외부 콜로키움 같은 경우 학술적인 행사로 이야기되면서 연구자들을 많이 모시기는 합니다만, 요새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광주에서 지역 음식, 그러니까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식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이 설정하고 있는 내부 세미나 안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외부 세미나에서는 그 공부한 것이 실제 음식을 조리하는 현장 혹은 식재료를 만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지 혹은 역사와 함께 볼 만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요리사의 경우와 같은 것은 저희가 중세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연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것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한 재상 13명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리는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남성인 것을 보통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밥과 여성의 노동, 그러니까 가사노동으로 변하였는지를 꽤 긴 시간 안에서, 시간 스펙트럼 안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식이 눈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연 모두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고민하게 됐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 특히 미국에서 시작되는 조리서의 보급, 그리고 한편으로는 냉장고의 보급, 가장 핵심적으로는 커머셜,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게 개입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상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익숙해졌는지, 혹은 실제로 이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맛깔나는 것이라는 것 말고 보기 싫은 음식 혹은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수은삼방이라고 하는 이제 16세기의 요리서입니다만, 이 레시피와 요리서라고 하는 게 전통과 근대를 오가면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서,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유명한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최강록 선생의, 최강록 셰프의 조리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마치 집에서 혼자 해먹을 것 같이 조리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조리서는 개인이 해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그 사회에서 조리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가문의 정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례 혹은 의례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개인화되었는지 혹은 지역화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레시피를 복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명한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 저는 많이가 아니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파인다이닝은 고조리서로 복원하는 걸 특색으로 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 그러니까 흔히 학계가 아닌 곳에서 고조리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비교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컨대 조청, 조명 관계라거나 혹은 이제 조일 관계라거나 혹은 이제 조원 간 관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세부터 근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국가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 혹은 음식들이 오가는지라고 하는 것은 권력 관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진상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의례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이제 20세기 중반쯤에 이제 뭐 진멜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사회학,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이나 예컨대 공중사회, 긍정사회 같은 텍스트들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보여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혹은 프랑스 같은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이것은 어떤 권력들을 보여주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일종의 인체 건강, 과학, 물질, 문명, 생태 안에서의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멋들어지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해야 할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과 문화가 형성되고 이 안에서 권력이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종족, 지역,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혼용되거나 혹은 서로가 적대화되는, 적대시하는지 등의 다양한 변화 행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 문화가 교차하는 영역이고 지구화되는 영역,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읽고 해석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혹은 어떻게 디지털에서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한 예산으로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가 가능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할 예정인데 홍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매월 공개 콜로키움을 진행을 합니다만 공부하는 콜로키움도 있지만 이제 셰프들의 고민들과 혹은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재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축하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많이들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진들이 모여서 연구 보조원들 혹은 저희 학생들의 논문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빼먹었네요. 내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단 내부에서 이제 거의 3주간에 한 번 정도로 책을 읽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음식과 감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을 리뷰해갈 예정이고 한편으로는 소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연구사를 정리하는 연구 두 파트로 저희는 결과물을 계속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고민 중인데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원광대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부럽다, 막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을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할지가 저희의 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내에서 어떻게든 연구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해외 학술 회의 같은 경우는 하버드 앤칭하고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미국 쪽의 음식 감각 연구자들과 함께 저희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과 함께 절강대학교 등하고 지금 포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라기보다는 준비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합니다. 저희 몽골 15세기, 16세기 몽골 연구하시는 저희 설면생과 러시아에서 밀주 혹은 금주 연구하시는 선생님 계시고요. 조청관계 혹은 조명관계 연구하시는 김창수 선생님 계시고요. 미술사 그리고 박물관사를 연구하시는 프랑스 근세사 하시는 김한규 선생님 계시고요. 중국사를 연구하시는 중국 근현대사 연구하시는 윤석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 이 연구원들은 이제 지역과 시기가 다 다양하고 다 달라서요. 이제 저희 연구 교수들 같은 경우도 한국 근현대사 하는 김영미 선생님, 동양 근현대사 하는 이선희 선생님, 그리고 전 역사사회학 하는 연구자로서 가능한 넓은 범주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 보조원과 함께 다양하게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소준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연구소 소개 정도가 아니라 듣다 보니까 한편의 대중 강연을 들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현재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민연에서도 저희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후에 한번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